네, 안녕하세요. 박병찬의 부자병법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요, 지난번에 이어서 화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주제는 화폐가치 폭락한다. 현금 버리고 서울 부동산 잡아라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그 강남을 중심으로 초고가 부동산들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아직 여러분들이 시거래가로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두 달 이내에 시거래가 뜨게 되면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내용을 아실 것 같아요. 아무튼 현장에서는 초고가 부동산의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게 오늘 준비한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5억 원 부동산이 10억이 되었다면, 5억짜리가 10억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 많이 올랐구나. 부동산 값이 미쳤으니까 곧 폭락이 올 거야.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오른 거, 5억이 10억이 됐다는 그 사실에 부동산 가격에 이제 집중한 그런 관점이 있겠고요. 또는 올라버린 이 10억이라는 돈의 관점을 두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억이라는 돈이 고작 이 정도 부동산밖에 못 산다. 이 정도 구실밖에 못 하는구나. 자, 동일한 현상을 두고서 여러분들의 반응은 이 파란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제 개념이 좀 잡히신 분들의 분석은 제가 이 아래의 분석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 그냥 부알못, 부동산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알지 못하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5억이 10억이나 됐구나. 이런 반응을 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집값이 있고요. 부동산이 있고요. 화폐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초보자분들은 부동산 값이 뛰는 것을 단순히 집값이 올랐구나. 부동산이 올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부동산이 꼭 올라야지만 값이 뛰는 것이냐, 이게 아니라 부동산은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데 올라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자, 똑같이 부동산가 이제 돈이 있는데요. 부동산은 가만히 있는데 화폐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부동산은 가만히 있는데 돈이 내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부동산이 올라 보이는 이런 일들이 꽤 많이 벌어집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5억짜리가 10억이 됐네. 이 문제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단순히 부동산 스스로가 5억이 10억이 된 게 아니라 부동산 값도 올랐겠습니다만은 이제 화폐의 가치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말입니다. 쌀 한 봉지 사는데 들어가는 화폐입니다. 돈이죠. 그리고 당근도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고요. 또 과일도 좀 먹고 싶은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가고요. 두부 한 모에 들어가는 화폐의 양입니다. 닭고기 한 마리 이 정도 돈을 줘야지 살 수 있답니다. 아기들 기저귀도 엄청 비싸네요. 공산품 가격들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화폐의 가치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돈의 가치가 내려가는 것은 이 자본주의 경제 원리상 당연한 일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급락을 한다든지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한국 돈도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봉착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화폐 가치 폭락한다. 돈의 가치가 내려간다. 자, 앞서 설명에서 최근에 강남의 초고가 부동산들이 거래가 많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물론 나는 그런 초고가 부동산 살 게 아닌데 내가 그걸 알아야 되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아셔야 되냐면은 그 부동산은 말입니다. 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잔잔한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항상 돌이 떨어지는 자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돌이 떨어지면 이렇게 물결의 파동 원리처럼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인데, 돌이 먼저 떨어지는 자리들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강남 뭐 이렇게 있죠. 그리고 강남에서도 뭐 압구정이나 뭐 반포처럼 강남에서도 돌이 먼저 떨어지는 자리들이 있어요. 최근에 조사한 자리는 거의 이런 자리들입니다. 제가 느낀 건 뭐냐, 거래가 제법 많이 됐구나. 물건이 너무 다 사라지고 없구나. 그러면 보세요. 그 수십억짜리, 예를 들면 뭐 강남에 지금 뭐 압구정 60평대 좀 저렴할 때 20억 초반 찍고 20억 정도 찍고 지금 한 40억 넘게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20억짜리가 40억이 되고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게 지금 사면은 뭐 단숨에 또 50억이 되고 60억이 되고, 이런 부동산 상승의 기대감으로 지금 사는 것이냐, 상승의 기대감으로 사는 것이냐, 상승의 기대로? 제가 볼 때는 아니다. 그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공포심에 의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게 초고가 부동산일수록 더 확연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초고가 부동산일수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억, 40억 이상 되는 부동산에서 이 현상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많이 올라서, 이게 뭐 오르긴 오를 텐데 뭐 엄청나게 오를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매수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물건이 사라지고 있다? 이거는 뭐냐? 결국 그 부동산에 구입할 수 있는 돈, 이 돈의 가치가 내려가는 것이 돈을 또 쥐고 계신 분들에게는 공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저는 보여요. 이 지금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인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인지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인지가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보입니다. 돈이요. 이 귀한 돈이 가치가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요. 그렇지.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지. 그럼 뭐 말하면 뭐하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신 반면에, 무슨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나. 좀 모자란 사람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요. 눈에 보일 정도라면 지금 거의 급격하게 화폐 가치가 추락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인식을 잡으셔야지만 이게 또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뭐 돈이 이렇게 있어요. 뭐 1억, 5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우리 일반적인 우리 개인분들은 10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상실감을 크게 느낍니다. 상실감을 아주 크게 느끼십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10억이면 제 기억으로도요. 불과 한 8년 전, 7년 전만 해도 10억을 들고 오신 분들이 거의 상담하시면 어떤 상담을 하셨냐면은 상가 건물이요. 상가 건물이요. 그러니까 융자 조금 받고 보증금 좀 활용해서 주로 저희가 많이 권해드렸던 게 여기 강남의 논현동이나 역삼동 이때의 대로변 말고 이제 이면도로에 대지 한 60평, 80평 정도 되는 상가 건물, 이런 거 10억 가지고 오신 분들 상담 많이 하셨었어요. 제 기억에 2011년도, 12년도 때는 거의 이 상담이 피크, 정점에 이뤘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담 없어요. 물론 종종 물으세요. 그분은 왜 물으시냐면은 현장을 안 다녀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전문가 만나면은 10억 가지고 엄청난 걸 막 해낼 수 있는 묘수가 있겠거니 하고 찾아오신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묻고, 보통 이제 상가 건물 정도 모르시는 분들은 최소가 20억이고요.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요. 거의 이제 뭐 3, 40억대 보는 것이죠. 그리고 상가 건물 찾아다니신 분들의 입장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 돈이 지금 단돈 1억밖에 없는데 무슨 이런 나랑 뭐 체감이 안 되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니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다 아셔야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이게 구간별로 또 당사자별로 느끼고 있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딱 가서 상가 건물 봤는데 30억짜리 봤거든요. 딱 보니까 너무 거지 같은 거예요. 40억짜리 봤어요. 그냥 건물이고 50억짜리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뭐 다운 부동산이구나. 그때서야 조금 느껴지고, 마음에 드는 거 보죠. 마음에 드는 거 다 6짜리예요. 앞자리 6이에요. 60억대.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 1억이 10년 전 1억과 또 다르죠. 당연히 다른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10억이라는 돈의 다수가
목표로 삼는 빈도가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억이라는 돈이 되게 처량하고 볼품없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100억은 어떨까요? 100억은요, 자, 상담하다 보면 만나고요. 저희도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100억대 부동산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이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살 게 없답니다. 살 게 없다. 살 게 없다. 여러분 100억 들고 있으면 살 게 많을 것 같죠? 살 게 없답니다. 지금 100억 부르는 것들이 한때는 다 60억, 뭐 70억 이하에서 부르던 것들이 많아요. 지금 모조리 다 100억을 부르고요. 당시에 뭐 과거 5, 6년 전에 100억 부르던 것들이 지금 뭐 한 150억, 140억 기본 다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100억 들고 계신 분들이 살 게 없다는 거예요. 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러는 겁니다. 이게 아무튼 우리 같은 돈을 가지고서 시간이 지날수록 할 수 있는 일의 가지수는 감소하잖아요. 늘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는다. 그런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올 수가 없습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다들 10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10억을 모아보자. 근데 말입니다. 10억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10억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 분명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 일이 딱 모으는 순간 어렵게 해서 모았어요. 그 일을 딱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부동산은 도망쳐 있는 거죠. 그럼 모으면 도망치고 또 모으면 도망치고 이게 완전 쳇바퀴 돌아가다 보니까 단순히 모은다는 것만으로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으면 도망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사람이 약이 오르고 포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거 한번 부동산 폭망이 올 거야.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으로 또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해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왜 안 되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안 될 때는요. 뭐냐? 모아서만 될 게 아니다. 이게 모아서만 될 게 아니라 뭐다? 화폐 가치가 내려가는 거를 내가 감안해서 단순히 저축만으로 이거를 해결할 게 아니라 작은 돈부터 불려 나가는 걸 함께 병행하지 않고서는 이거 내려가고 부동산 도망치는 속도 저축 또는 노동만으로는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갑니다. 웬만큼 벌지 않고서는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100억으로 매수할 마땅한 부동산이 없어요. 참 황당무계한 말 같죠?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있는 그런 대화들입니다. 100억으로 살 게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열받는 건 뭔지 아십니까? 로또 맞으신 분들이 그 돈 가지고 할 게 없대요. 요즘에는 또 로또 당첨자가 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첨액 가지고 엄청난 거를 다 이제 이룰 거라고 그런 망상이라는 것이죠. 할 게 없답니다. 자, 그리고 더 황당한 건요, 이 1000억이죠, 1000억. 1000억, 여러분, 1000억 진짜 큰 돈이죠. 너무 큰 돈이죠. 그리고 1000억을 벌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저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니면 사기꾼. 둘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1000억이라는 돈이요, 보세요. 제가 느낀 1000억은 이겁니다. 저 반포주공이 우리 1단지 가서요, 1, 2, 4주 가서 40평대 25채면 1000억입니다. 아파트 25채면 1000억이에요. 지금 반포주공 1단지 40평이면은 한 45억에도 매물이 없고요. 한 47억 정도 줘야지 살 수 있는데요. 그거 한 20몇 채면은 1000억이 넘습니다. 아파트 20몇 채로 1000억이 넘네요. 지금 이게 돈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만 나는 지금 1억도 없어. 나는 혹시 지금 5억도 없어. 하시는 분들이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서 일을 하시고 알고서 재테크에 임하시는 게 옳지, 일단은 어떻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재테크를 하지 마세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판을 정확히 알면서 내가 위치한 자리가 어딘지 정확히 알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위치한 자리도 모르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른다면은 거의 눈 감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게. 눈을 뜨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과 연관이 깊은 내용 중에 이 통화량 증가가 있습니다. 화폐 양이죠. 통화량 증가. 자, 보시면은요. M1이라고 협의 통화가 있죠.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현금이에요. 현금 통화. 그러니까 은행에 요청하면 바로 내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예금들. 이런 것들이 이제 M1 협의 통화인데 1970년대부터 올 초까지 보면은 통화량 엄청나게 증가하죠. 이게 그러니까 통화량이 감소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있습니까? 그런 나라 없습니다. 다 증가하는 건데요.
예전에 그 각도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뭐 전 세계 추세입니다. 돈 더 찍어낼 겁니다, 앞으로도요. 계속 더 찍어내겠죠. M2는 M1에다가 이제 그 정기 예적금 정도 포함한 건데요. M2가 지금 현재 한 2,700조 가량 있습니다. 2,700조. 그러니까 엄청난 유동성인 거예요. 이 통화량 자체 엄청난. 돈은 여러분, 그러니까 죽은 후에도 찍어냅니다. 죽을 때까지 찍어내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찍어냅니다. 돈은요. 네. 계속 찍어내는 거죠. 그리고 M2보다 좀 더 큰 개념으로 LF, 이거 기간물 정기예적금 M2에 포함시킨 거죠. 뭐 어마어마하죠. 4천조 육박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유동성은 많아요. 통화량 계속 찍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는 그 속도에 따라서 내려가는 것이 맞고요.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 뭐 양적 완화, 최근에 뭐 2008년도에 금융위기 겹치면서 전 세계 글로벌적인 양적 완화, 통화량 증대, 이게 이제 뭡니까? 유동성이라는 거대한 풍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정부의 정책으로 이 유동성과 통화량을 잠재울 수 있겠냐?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혼동하시는 분들, 난 정부 정책이 두려워서 나는 아무것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정책 대 부동산 이렇게 볼까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자, 부동산이 이길 것 같은 분들은 보통 투자한 거고요. 정책이 이긴다 보시면 투자 안 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정책 대, 네? 유동성. 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해결이 안 나는 문제예요, 지금. 유동성 문제는요. 네? 그리고 결국 뭐냐? 유동성이 곧 부동산입니다. 왜? 유동성 문제 때문에 부동산이 올랐으니까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어떤 부동산의 어떤 뭐 규제가 너무 적었고 규제가 너무 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 것인데 정부의 정책은 뭐였죠? 유동성 완화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해법이 없습니다. 유동성 완화책은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게 원인인데 부동산은 결과물인데 네? 그냥 결과일 뿐인데 정부의 정책은 어땠죠? 원인을 잡는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정책이 아니라 결과를 잠재우는 정책만 쓴 거 아닙니까? 결국 뭐예요? 임시방편. 이 정책으로는 못 잡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 유동성 속에서 부동산 급락이 온다? 어림없는 얘기죠. 돈이 갈 곳이 없어서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데 부동산 값이 이걸 뭐 폭락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폭락을 주장하는 분들 자체는 기본적으로 경제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이시죠. 돌아가는 판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폭락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말하면 뭐합니까? 그 말 따라가실 분은 따라가시면 되겠죠, 뭐. 자.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거죠, 이제. 환율이 이상하다. 환율이 이상합니다. 환율 얼마죠? 뭐 지금 1200원대 근접해서 방어해내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중국은 뭐 이제 뭐 달러당 7위안, 우리나라는 이제 달러당 1200원, 이렇게 돌파하면 안 되는 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환율상. 자, 근데 아무튼 환율은 이상한 겁니다. 자, 보시면, 돈의 가치가 내려가는데 환율이 미쳤죠. 환율이 미쳤어요. 지금, 우리 경제학 원리만 본다라면은, 환율이 이제 올라가면은 좋은 점도 있다. 수출이 는다. 근데 말입니다. 이게 급등을 하게 되면은 수출이 느는 정의 효과가 나오기 전에, 일단은 부작용이 먼저 표출이 되는데, 자본 유출의 우려감이 급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급등과 급락은 좋을 게 없다는 소리죠. 근데 저는 이게 두려운 게 뭐냐면은 전 두려워요. 왜냐하면 환율이 최근에 이렇게까지 급등한 그 이유를 우리 정부 부처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그 유능한 여러 경제학 전문가분들이 똑부러지게 해석을 못합니다. 원인을 못 찾아내고 그냥 이 현상을 맞이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두려운 얘기예요, 이거는요. 왜냐면은, 최근에 환율의 이 변동폭은요, 거의 이게 초유의 사태예요, 초유의 사태. 근데 뉴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심각성을 제대로 알려주는 뉴스보다 거의 없더라고요. 최근에 16개국 주요 통화 대부분 다 하락했는데, 오른 나라는 이거예요. 달러 대비 오른 나라는 N. 일본이죠.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 정도가 이제 화폐 가치가 이제 달러 대비 올랐고 대부분 다 하락했는데 특히 주요국에서는 한국의 이 원화, 우리나라 돈의 어떤 낙폭이 최대치다. 1위. 주요국의 통화 하락분에서는 한국 원화값 떨어진 게 최고다. 그리고 신흥국, 우리보다 못 사는 신흥국 포함해서는요, 하락순위가 3위예요. 여기 나오면 지금 봐요. 3위. 그러니까 우리가 터키나 저 아르헨티나
경제 대공황 겪고 있는 이런 나라랑 지금 그 자국통화 화폐 가치 하락률이 지금 뭐 아르헨티나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요게 5월 8일 기준이고요. 지금은 한 거의 4%에 근접한 정도 폭으로 내려왔어요. 3% 후반대 떨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2% 후반 나와 있죠.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화값이 왜 떨어지냐? 왜? 환율이 왜 오르냐? 원화값은 왜 원화 가치가 왜 이렇게 유독 약세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위안화가 약세를 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코스피도 그렇고 위안화랑 중국과 동조하는 현상이 이제 짙잖아요.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 때문에 한국 원화도 약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되게 웃긴 거는 네? 그건 알겠는데 그런데 왜 한국 원화의 가치가 유독 많이 빠지냐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설명을 못해요. 답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왜? 모르니까요. 위안화보다 원화가 더 빠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는 통제라고 우리는 자유경제 시장에 막혀져 있다. 근데 보십시오. 주요국에서 왜 한국 돈 값이 제일 많이 빠지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속 시원히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 지금 화폐 가치 하락도 국내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게 보이는데 글로벌적으로 한국 돈의 값이 더 똥값이 되고 있는 이 원인. 가장 똥값이 되고 있어요. 지금 주요 통화 16개 중에. 가장 똥값이 되고 있는 원화. 저는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잘못된 경제 정책과 잘못된 외교 정책의 콤보, 동시에 벌어진 이게 정말 이 환율에 영향을 안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되묻고 싶은 겁니다. 억지로 정부 비판을 지금 읽어내는 것 같습니까? 이게? 정부를 비판하고 싶어서 억지로 뭐 지어짜는 말 같습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국내적으로는 경제정책이 잘못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이 나라가 쓰고 있는 외교책이 친중의 이 친북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가 이렇게까지 솔직히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의 여러 가지 규모상 도달해 있는 이 나라 국가의 이 돈의 가치가 이렇게 아르헨티나 페소랑 비교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환율이 이렇게 크게 내려가는데 두 대의 원인에 미쳤다. 단순히 미중 무역 분쟁만으로 원화값이 급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게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복합적인 요인 중에는 분명히 정부의 경제 정책과 외교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두렵습니다. 공포예요, 공포. 어디서 튈지 모르니까요. 자, 그리고 아까 봤던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첫 번째 봤던 건 돈이 올라갔죠. 아니, 부동산이 올라갔죠. 두 번째는 돈이 내려갔죠. 그런데 말입니다. 동시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오르고 화폐는 내려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동산과 부동산을 우리가 살 때 줘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자금들이 더 불어나는 것이죠. 제가 볼 땐 지금 이 상황이 연출될 소지가 높습니다. 안정화되어 있다고요? 시장이 제가 말했죠. 상승세 끝나지 않았다고요. 작년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단기 조정이지 대세 하락이 아니라고요. 대세의 추세는 아직도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있습니다.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추세가 꺾이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되풀이 된다라면은 제일 문제는 세상 살맛이 안 납니다. 그냥 모든 게 한번 와장창 무너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처했다가는요. 전세 가지 마세요. 전세는 뭐죠? 이거죠. 전세는 화폐에 베팅한 거죠. 화폐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만기 때 뭐 힘을 받는 게 아니시잖아요. 만기 때 전세금 돌려받는 게 목적이니까요. 돌려받았을 때 어떻게 되죠? 그 돈의 가치가 유지가 된다면은 전세를 계속 계시면 되죠. 근데 어떻게 되죠? 돈이 유지가 안 됩니다. 게다가 또 전세값은 지금 안정되어 있지만 올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 3년 내에 역전세 끝나고 전세 대란 시작합니다. 그 영상 올려놨으니까 제발 다시 좀 보시고요. 그러면 나는 3기 신도시를 믿어. 난 정부 정책을 믿어. 나 집 싸게 얻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전세 계실 분은 전세를 계세요. 다만 가망도 없으면서 당첨 확률도 안 되시면서 그 전략을 따라갔다가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난관에 봉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문인데요. 이런 분들 계세요. 대출받아 집 사도 될까요? 아직도 모르시더라고요. 아직도. 자, 그래서 이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대출받아 집 사도 될까요? 한번 봅시다. 저는 사도 된다고 봅니다. 대출받아 집 사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누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네가 대출을 받는 게 아니고 네가 이자 내주는 게 아니니까 너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이유를. 대출을 받으면 대출은 그 화폐의 일종이잖아요. 돈이잖아요. 돈. 근데 화폐 가치가 내려가게 되면은 대출금의 실질적 부담도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10년 전에 우리가 1억 대출 받는 것과, 아니 20년 전에 1억 대출 받는 것과 지금 1억 대출 받는 것과 같습니까? 다르죠. 왜? 화폐 가치가 20년 전과 지금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서 대출금리 올라버리면 저 망하는 건데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묻는 거예요. 폭락론자분들이 주장하는 원리도 이 틀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되물을게요, 그러면. 그렇다면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저금리가 지속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이렇게 묻는 분에게 역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집값이 만약에 계속 오르면서,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계속 오르면서 금리, 예금금리 계속 저금리가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답 있습니까? 답 없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뭐냐. 나는 집값이 하락하면서 대출금리 오르는 일이 벌어질까 봐 두렵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근데 보세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것도 일종의 뭐다?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 그러면 이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 있습니다. 선택을 했으니까요. 근데 보통은 뭐냐?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는 아무런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고 아무런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어 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일종의 선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선택 결과에 따라서 얻을 게 있고 잃을 게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집값이 하락했던 경우의 수와 집값이 상승했던 경우의 수랑 이 두 경우의 수를 굳이 비교를 해봐야지 압니까? 그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비교일까요, 이게 과연? 그리고 만약에 집값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올랐을 때 본인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요? 즉, 보세요. 자,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무리를 아예 하지 않고서는 어떤 걸 도달할 수가 없으니 무리를 하시되 감당이 가능한 무리를 하셔라. 감당이 가능한 무리를 하셔라. 근데 다만 그 감당이 가능한 무리의 수준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전문가한테 물으면 뭐합니까? 전문가가 압니까? 몰라요. 전문가는 그분이 대출받아 집 사겠다는 결심이 섰을 때 그 총 예산에 맞춰서 추천드리는 게 답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계속 외통수의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거꾸로 한번 반대되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답이 있나? 답이 없어요. 화폐개혁, 저 이제 전에 한번 얘기해드렸는데 화폐개혁 안 해도요. 현금 보유는 결국 망합니다. 망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화폐개혁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화폐가치 하락에 대해서 또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제가 정말 제 두 발과 제 두 눈으로 제 두 귀로 보고 듣고 느낀 내용들을 전달해 드린 겁니다. 제가 느낀 바는 시장의 화폐 가치는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어렵게 번 돈을 여러분들 그 화폐를 잘 버는 게 다가 아니에요. 벌었으면 잘 지키고 잘 불려 나가는 게 필요할 텐데 말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강의 영상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이 순간에도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번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